한국 미제사건 해부 EP 이형호 유괴살인사건 44일 동안 울려 퍼진 변조된 목소리 1991 대구광역시 미해결 전화가 울렸습니다. 1991년 1월 29일 오후 대구의 한 가정집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수화기를 들었을 때 들려온 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히는 사람의 목소리였지만 사람의 것처럼 들리지 않는 소리였습니다. 음성 변조기를 통해 걸러진 기계처럼 낮고 뭉개진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당황하거나 흥분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나칠 만큼 차분했습니다. 마치 할 말을 수십 번 연습하고 자신이 내뱉을 모든 단어를 미리 정해두고 나서야 전화기 버튼을 누른 사람처럼 그 목소리는 정확하고 냉정했습니다.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건넨 말은 짧았습니다. 당신 아들 데려왔다. 돈 준비해. 그 짧은 문장 이후 전화가 끊겼습니다. 가족은 수화기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이것이 현실인지 아닌지, 장난인지 아닌지 그 판단이 서기도 전에 전화는 이미 끊겨 있었습니다. 몇 초의 침묵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공포가 밀려왔을 것입니다. 아이가 집에 오지 않았다는 사실과 방금 들은 그 목소리가 하나로 연결되던 순간의 공포가 그날부터 44일 동안 그 목소리는 계속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경찰이 매달렸습니다. 추적 장비를 총동원했습니다. 대구 경찰청이 가진 거의 모든 수사 역량이 그 목소리 하나를 향해 집중됐습니다. 수십 명의 수사관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언론이 보도했고 전국이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집중이 무색하게 범인은 한 번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수십 번의 전화, 수십 번의 추적 시도, 수십 번의 잠복. 그 모든 것을 뚫고 범인은 매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44일째 되던 날 목소리는 다시는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본격적인 음성 변조 유괴 협박 사건. 사건이 발생한 지 35년이 지났습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된 지도 20년이 지났습니다. 범인은 지금도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이형호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한 아이의 죽음과 그 죽음이 남긴 질문들에 관한 것입니다. 범인은 누구였을까? 왜 잡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이형호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공개된 수사 기록, 언론 보도, 그리고 범죄학적 분석에 근거합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추론임을 명확하게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연루된 어떤 인물이 실명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피해자의 존엄을 지키고 미확정 용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이 채널의 제작 원칙입니다. 44일. 이 숫자를 기억해 주십시오. 영상이 끝날 때 이 숫자의 무게가 얼마나 다르게 느껴지는지 그것이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이유입니다. 범인이 44일 동안 전화를 걸어온 이유, 경찰이 44일 동안 매달린 이유, 가족이 44일 동안 버텨낸 이유. 그 모든 것이 이 사건 속에 있습니다. 한국 미제사건 해부 EP 기 1.1 평범한 하굣길 그리고 사라진 아이. 이형호 군은 1991년 당시 9살이었습니다. 대구의 평범한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였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아이였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집에 오고 동네 친구들과 놀고 저녁을 먹고 잠드는 생활. 어느 가정에나 있을 법한 평범하고 활기찬 9살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의 일상이 1991년 1월이 어느 수요일에 갑작스럽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끝났습니다. 이형호 군의 집안은 대구 지역에서 어느 정도 알려진 사업가 집안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아이는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이 가족의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평범하고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업가 집안이라는 사실이 이 사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잠시 후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날은 1991년 1월 29일 수요일이었습니다. 대구의 1월은 차갑습니다. 그날 오후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었을 것입니다. 학교를 마친 이형호 군은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평소처럼 이루어지는 하굣길이었습니다. 아이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특별할 것 없는 오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하굣길은 돌아오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하굣길 이후로 이형호 군을 살아있는 상태로 목격한 사람은 오직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를 납치한 범인. 1.1. 어머니의 불안 그리고 첫 번째 전화. 아이가 집에 돌아오지 않자 어머니는 처음에는 그리 걱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학원에 들렀나? 친구 집에 갔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고 해가 기울기 시작하자 불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는 학교에 전화했습니다. 학교 측은 이형호 군이 정상적으로 하교했다고 확인해줬습니다. 학교 문을 나선 것은 확인됐지만 그 이후에 행방이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집까지의 거리는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거리 어딘가에서 아이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동네를 수소문했습니다. 친구 집들에 전화하고 아이가 자주 가는 골목과 놀이터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1월의 해는 일찍 집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던 저녁 무렵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 수화기를 들었을 때 가족은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계처럼 뭉개진 목소리, 아들을 데려갔다는 말, 돈을 준비하라는 요구. 그 말들이 현실로 느껴지기까지 몇 초의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몇 초 사이에 이 가족의 세계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아이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불안이 아이가 납치됐다는 공포로 바뀌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명확하게 요구했습니다. 돈을 준비하라고. 경찰에 신고하면 아이를 해치겠다고. 그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이 순간을 준비해온 사람처럼 자신이 말해야 할 것을 정확하게 차분하게 전달했습니다. 그 침착함이 오히려 더 두려움을 줬습니다. 흥분한 범인보다 차분한 범인이 더 위험하다는 것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극도의 공포에 빠졌습니다. 신고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경찰에 신고하면 범인이 아이를 해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아이를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 딜레마 앞에서 가족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결국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경찰은 즉각 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당시로서는 유례없는 규모의 유괴 사건 수사팀이 편성됐습니다. 대구 경찰청의 핵심 수사 역량이 이 사건에 투입됐습니다. 전화 추적 장비를 가족의 집 전화에 연결했습니다. 다음 전화가 걸려오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이 44일 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1.1. 몸값 9억 원이 말해주는 것. 범인이 요구한 금액은 9억 원이었습니다. 1991년에 9억 원입니다. 이 금액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1991년 당시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한 채. 가격이 1억에서 2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일반 직장인의 월급은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였습니다. 9억 원은 그 직장인이 월급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20년 넘게 저축해야 겨우 모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현재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40억 원에서 50억 원 수준에 해당합니다. 이 금액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범인은 피해 가족의 재력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족이 9억 원을 마련할 수 있는 집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지나가다 아이를 보고 충동적으로 납치한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이 가족을 관찰하고 조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범행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됐는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범인은 이형호 군이 어느 학교에 다니고
몇 시에 하교하며 어떤 경로로 집에 오는지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정보를 수집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이것은 며칠이나 몇 주가 아닌 길게는 수개월에 걸친 사전 조사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범인은 이형호 군을 표적으로 정하고 그 아이를 납치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다음에야 행동에 옮긴 것입니다. 이형호 군은 무작위로 선택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범인이 의도적으로 선택한 표적이었습니다. 그 치밀하고 냉정한 계획이 이 사건을 더욱 섬뜩하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9살 아이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오래전부터 누군가의 계획 속에서 표적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범행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됐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오랜 준비 기간 동안 주변 누군가는 범인의 행동에서 무언가 이상한 점을 느꼈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남겨둡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범인이 피해 가족의 재력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이 가족과 어떤 형태로든 연결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사업상 관계, 개인적 친분 또는 가족의 주변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수사에서 피해 가족의 주변 인물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된 배경입니다. 가족을 아는 사람, 가족의 재력을 아는 사람, 그 범위에서 용의자를 좁히는 것이 수사의 핵심 방향이었습니다. 1.1. 3. 1991년 대구 사건의 사회적 배경.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1991년 대구라는 시대와 공간을 이해해야 합니다. 1991년의 대구는 인구 250만 명에 가까운 대한민국의 3대 도시였습니다. 섬유와 제조업이 경제를 이끌던 시절이었습니다. 사업가 집안이 사회적으로 두드러지던 시대였습니다. 이형호 군의 가족은 그런 사회적 맥락 속에서 지역사회에 알려진 집안이었습니다. 1991년은 또한 한국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던 시기였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소득 격차가 벌어지고 부유층과 일반 서민의 차이가 눈에 띄게 드러나던 시기였습니다. 누군가 이 가족을 오랫동안 눈여겨보고 그 재력을 부러워했거나 시기했거나 또는 단순히 표적으로 삼았을 사회적 배경이 존재했습니다. 또한 1991년은 CCTV가 없었던 시절입니다. 거리에는 감시 카메라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동네를 배회하며 특정 아이의 하교 시간을 관찰해도 그것을 기록하는 장치가 없었습니다. 범인은 이 사각지대를 이용했습니다. 아이를 납치하는 순간에도, 카세트 테이프를 두는 순간에도, 공중전화를 사용하는 순간에도 기록이 남지 않았습니다. 1.2. 44일간의 추격 전 경찰과 범인의 두뇌 싸움. 1991년 1월 29일부터 3월 13일까지 정확히 44일 동안 범인은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 44일은 경찰과 범인 사이에 치열한 두뇌 싸움이었습니다. 경찰은 전화가 걸려올 때마다 발신 위치를 추적하려 했고 범인은 그 추적을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였습니다. 어느 쪽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긴장감 넘치는 44일의 대치였습니다. 1991년의 전화 추적 기술은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전화 발신 위치를 추적하는데 수분이 필요했습니다. 교환국을 통해 회선을 역추적하는 방식이었고 그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현대처럼 수초 만에 발신지가 특정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기술 환경이었습니다. 범인은 그 기술적 한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 때마다 추적이 완료되기 직전에 통화를 끊었습니다. 마치 경찰이 어느 시점에 위치를 확보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경찰이 발신 지점 근처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범인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이 패턴이 수십 번 반복됐습니다. 처음 몇 번은 불운이라고 볼 수 있었지만 수십 번 반복되자 경찰은 명확하게 인식했습니다. 이 범인은 전화 추적의 타이밍을 알고 있다. 그 인식이 수사 방향을 바꾸게 했습니다. 수사팀은 추적 방식을 계속 개선하려 했습니다. 더 빠른 추적 장비를 요청하고
통신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발신 위치 확보 시간을 단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한계는 하루아침에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범인은 그 한계가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안전했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에서 기술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된 배경입니다. 1.2. 1. 공중전화 부스와 사라지는 발자국. 범인이 전화를 건 장소는 대구 일대의 공중전화 부스들이었습니다. 1991년에는 휴대전화가 없었습니다. 공중전화가 익명으로 전화를 거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범인은 매번 다른 공중전화를 사용했습니다. 한 곳을 반복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용하는 공중전화 부스의 위치도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았습니다. 대구 전역에 걸쳐 넓게 흩어진 위치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이 패턴을 파악해서 다음 전화 장소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든 것입니다. 경찰은 주요 공중전화 부스 주변에 평상복 형사를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형사가 배치된 전화 부스를 정확하게 피했습니다. 이 사실이 수사팀에게 깊은 의문을 남겼습니다. 어떻게 잠복 위치를 알 수 있었을까요? 수사 정보가 내부에서 새나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혹이 생겼습니다. 수사팀 내부에 범인과 연결된 인물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 이 의혹은 팀 내부의 극도의 긴장감을 만들었습니다. 서로를 의심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수사는 계속돼야 했습니다. 수사팀은 대응을 계속 바꿨습니다. 잠복 인원을 늘리고 배치 위치를 예측하기 어렵게 바꾸고 역정보를 흘리는 시도도 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매번 피해갔습니다. 44일 동안 단 한 번도 경찰의 함정에 걸려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 범인의 두드러진 특성 중 하나입니다. 뛰어난 정보 수집 능력 또는 경찰 수사 방식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1.2. 기. 협상 반복된 시도와 반복된 실패. 경찰은 가족을 통해 범인과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목표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아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것, 둘째는 돈 전달 과정에서 범인을 체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협상의 모든 단계에서 경찰의 의도를 간파했습니다. 아이의 생존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요구하자 범인은 아이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을 제공했습니다. 가족에게 그것이 아이임을 확인시켜주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녹음이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 그 시점에 아이가 정말 살아있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몸값 전달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범인이 특정 장소를 지정하고 가족이 돈을 가지고 향했습니다. 경찰이 주변을 봉쇄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전화가 걸려왔고 경찰이 있다며 장소를 바꾸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가족이 새 장소로 이동하면 또 다른 장소로 바꿨습니다. 이 과정이 여러 번 반복됐습니다. 경찰이 아무리 잠복 위치를 숨기려 해도 범인은 그것을 알아채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반복되는 실패가 수사팀의 사기에 미치는 타격은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생사를 알 수 없었으니까요. 1.1. 1. 카세트 테이프 해독되지 않은 목소리. 이 사건에서 가장 기묘한 요소 중 하나는 카세트 테이프입니다. 범인은 전화통화 외에 카세트 테이프를 이용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도 사용했습니다. 테이프를 특정 장소에 두고 가족에게 그 위치를 알려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가족이 그 테이프를 찾아가면 음성 변조된 목소리로 다음 지시 사항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디로 오라, 무엇을 가져오라,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라.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테이프에는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구간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과 음성 분석 전문가들이 테이프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일부 내용은 해독됐습니다. 하지만 전부를 해독하지는 못했습니다. 음성 변조의 수준이 당시 기술로는 완전히 복원할 수 없는 정도였습니다. 그 해독되지 못한 구간들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는 지금도 모릅니다. 범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그 속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테이프는 지금도 증거물로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AI 기반 음성 분리 및 복원 기술은 1991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했습니다. 딥러닝 모델을 이용한 음성 변조 역변환 기술은 2020년대에 들어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만약 현재의 기술로 그 테이프를 다시 분석한다면 당시에는 들을 수 없었던 무언가가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이 가능성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1.1. 기 44일 피해 가족의 시간 수사의 시선으로 44일을 바라봤지만 그 44일을 다른 시선으로도 봐야 합니다. 피해 가족의 시선입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라는 직업적 맥락에서 대했습니다. 하지만 이영호 군의 부모는 44일 동안 자신의 아이가 어딘가에 살아있다고 믿으며 버텨야 했습니다. 아니, 살아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전화가 올 때마다 수화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 뭉개진 기계 목소리를 들으며 협상해야 했습니다. 돈을 준비하고 약속 장소에 나가고 범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다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 과정이 44일 동안 반복됐습니다. 그 심리적 소진이 어느 정도였을지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44일째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44일 동안 살아있기를 믿으며 기다린 끝에 마주한 그 현실이 얼마나 참혹했을지. 그것이 이 사건의 또 다른 비극입니다. 범인이 저지른 것은 단순히 한 아이의 생명을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44일이라는 시간 동안 가족에게 가짜 희망을 심어주고 그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1.1. 3. 44일째의 침묵, 그리고 시신 발견. 1991년 3월 13일. 범인의 마지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경찰과의 44일 대치가 어느 날 갑자기 종료됐습니다. 왜 그날이었는지, 무슨 이유로 범인이 연락을 끊기로 결심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협박이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그 내면의 이유는 범인만이 알고 있습니다. 연락이 끊긴 직후 경찰은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습니다. 이영호 군의 생사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경찰과 군의 수색 인원이 대구 일대에 투입됐습니다. 산, 강, 도시, 외곽 지역까지 수색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영호 군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아이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수사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영호 군은 납치된 초기에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사망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려웠지만 범인이 처음 전화를 건 1월 29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시점에 아이가 사망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분석이 맞다면 범인은 아이가 이미 죽은 직후부터 남은 44일 내내 협박 전화를 건 것이 됩니다. 이 사실이 드러났을 때 이 사건은 또 다른 차원의 잔인함을 드러냈습니다. 범인은 아이가 이미 죽은 상황에서도 44일 동안 흔들림 없이 협박 전화를 계속했습니다. 죽은 아이를 살아있는 인질처럼 속이면서 공포에 떠는 가족에게 계속해서 돈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극도의 냉혹함과 자기 통제력 없이는 불가능한 행동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심리 구조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 상황에서 무너집니다. 이 범인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1.2. 범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행동 패턴 분석. 범죄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 사건의 범인은 매우 이례적인 프로필을 가지고 있습니다. 44일이라는 기간 동안 드러낸 행동 패턴들을 분석하면 범인의 심리 구조와 특성에 대한 중요한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추론이지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범인 프로파일링이란 바로 이런 추론의 과정입니다. 행동에서 심리를 추론하고 심리에서 특성을 추론하고 그 특성에서 인물 범위를 좁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특성은 사전 계획의 정교함입니다. 범인은 피해 가족의 재력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9억 원이라는 요구 금액이 이 가족이 조달할 수 있는 금액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랜 기간의 사전조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즉흥적인 범행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계획된 범행이었습니다. 범행을 위한 준비 기간이 적게는 몇 달, 길게는 그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술 활용 능력입니다. 1991년 당시 음성 변조기는 일반 시민이 쉽게 구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범인은 그 기기를 어디서 어떻게 구했는지 알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전화 추적 기술의 한계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지식들은 특수한 분야에서 습득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지능 이상의 특수한 분야의 지식이 있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세 번째는 극도의 냉정함과 자기 통제력입니다. 아이가 이미 사망한 상황에서도 44일 동안 흔들림 없이 협박 전화를 계속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 상황에서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습니다. 공포, 죄책감, 후회, 두려움 이런 감정들이 범행, 지속을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범인은 그런 감정을 철저히 통제하거나 처음부터 그런 감정이 작동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반사회적 성격 특성을 가진 인물임을 시사합니다. 1.2. 1. 경찰 수사를 꿰뚫는 지식. 수사팀이 가장 당혹스러워한 것은 경찰의 잠복 위치를 정확하게 피해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경찰이 어떤 장소에 잠복을 세우면 범인은 그 장소를 피했습니다. 경찰이 포진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가 의문이었습니다. 이 행동 패턴 때문에 수사팀 내부에서 여러 가설이 제기됐습니다. 범인이 경찰 내부 사정을 아는 인물이라는 가설, 경찰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공범이 있다는 가설, 또는 경찰의 잠복 방식 자체를 범인이 이미 예측하고 있다는 가설. 어떤 가설도 확인되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범인이 경찰 수사의 흐름을 보통 수준 이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직 경찰관이었거나 경찰 수사 절차를 오랫동안 연구한 인물이거나 또는 수사 관련 지식을 가진 직종에 종사했던 인물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범인이 경찰의 잠복을 피할 수 있었다면 경찰이 포진해 있는 상황을 어떻게든 확인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돈 전달 장소 근처를 사전에 답사하거나 멀리서 상황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는 경찰 무선을 감청하는 방법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했습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했든 이 행동은 범인이 단순한 계획을 넘어 실시간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대응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2. 기. 범인 유형의 특이성 비교 분석. 유괴 범죄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충동형입니다. 기회가 생겼을 때 즉흥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유형입니다. 계획이 허술하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하며 검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둘째는 계획형입니다. 오랜 기간 준비하고 특정 대상을 선택하며 수사에 대한 대응 방안까지 사전에 마련하는 유형입니다. 이형호 사건이 범인은 명확하게 두 번째 유형에 속합니다. 계획형 유괴 범죄자의 심리는 충동형과 다릅니다.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감정을 억제하는 능력, 위험을 계산하는 이성적 사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계획을 유지하는 자기 통제력, 이런 특성들이 이형호 사건의 범인에게서 보입니다. 동시에 이 범인은 돈을 받는 최후의 순간에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계획형 범죄자에게서도 드물지 않은 패턴입니다. 완벽한 준비와 실행, 하지만 결정적 순간의 실패. 이 사건이 범죄 심리학적으로 흥미로운 이유 중 하나는 이 범인의 행동 패턴이 범죄 심리학 교과서에서 이루는 전형적인 유형들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치밀한 계획과 극도의 냉정함을 가졌지만 정작 범행의 목적인 돈은 한 푼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 역설이 이 범인의 심리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분석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1.2. 3. 왜 끝내 돈을 받지 못했는가? 이 사건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범인은 왜 끝내 돈을 받아가지 못했을까요? 44일 동안 수십 번 전화를 걸고 수십 번의 협박을
이어가면서도 단 한 번도 실제로 돈을 손에 쥐지 못했습니다. 경찰의 추적을 완벽에 가깝게 피한 것을 보면 범인이 매우 신중하고 영리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신중함이 오히려 독이 됐을 수 있습니다. 돈을 받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임을 범인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돈을 받기 위해 어딘가에 직접 나타나야 하는 그 순간이 경찰에 체포될 위험이 가장 높아지는 순간입니다. 범인은 그 마지막 한 발짝을 내딛지 못한 것입니다. 9억 원을 손에 넣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위험이 너무 크다는 계산, 수사가 예상보다 훨씬 촘촘하다는 판단이 결국 범행 포기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완성하는 데는 실패한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범인은 빈손으로 이 사건을 끝냈습니다. 아이는 희생됐고 돈은 받지 못했으며 범인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모두가 잃은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가장 크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것은 이형호 군과 그 가족이었습니다. 1.2. 4. 이 범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 사건을 접하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아이가 죽은 상태에서도 어떻게 44일 동안 가족에게 전화를 걸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할 수 없음 자체가 이 범인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인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상황에서 무너집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 그 죽음에 자신이 책임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죽음을 숨기면서 가족에게 계속 희망을 심어주는 행위. 이런 것들이 가져오는 심리적 충격을 일반적인 사람은 견뎌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범인은 견뎌냈습니다. 44일 동안. 범죄 심리학에서는 이런 특성을 감정적 분리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 감정적으로 분리되어 처리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경우 반사회적 성격 장애의 특성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범인을 정신병적으로만 보는 것은 오류입니다. 정교한 계획 능력, 기술 지식, 경찰 수사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은 충분한 지능과 사회적 기능을 전제합니다. 즉, 이 범인은 사회 속에서 정상적으로 기능하면서도 이런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범인을 더욱 무서운 존재로 만드는 부분입니다. 명백한 이상 행동이 없어서 주변에서 알아채기 어렵고 사회 속에 자연스럽게 섞여 지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아무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P 1.2. 5. 단독 범행인가, 공범이 있었는가? 수사 과정에서 끝내 결론이 나지 않은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단독 범행인지 공범이 있었는지입니다. 44일 동안 대구 전역에 공중전화를 옮겨다니며 전화를 걸고 경찰의 잠복을 피하고 카세트 테이프를 지정 장소에 배치하는 모든 것을 혼자 했다면 이것은 대단히 유능한 단독 범행입니다. 하지만 공범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찰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은 공범이 있었다면 잠복을 정확하게 피해가는 것이 설명됩니다. 수사팀도 공범의 가능성을 조사했지만 공범의 존재를 입증할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1.3. 왜 범인은 35년째 잡히지 않는가? 경찰이 44일 동안 매달렸고 이후에도 수년간 수사를 이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건은 미결로 남았을까요? 그 이유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기술의 한계, 물리적 증거의 부재, 목격자의 부재,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첫째, 기술의 한계입니다. 1991년의 전화 추적 기술, 음성 분석 기술, DNA 감식 기술, 이 모든 것이 오늘날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발신 위치를 즉각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음성 변조를 원복하는 것도 어려웠으며 DNA 감식도 지금만큼 정밀하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당시 기술의 한계를 정확하게 이용했습니다.
만약 오늘날의 기술이 1991년에 있었다면 첫 번째 전화에서 범인의 발신 위치가 특정됐을 것입니다. 둘째, 물리적 증거의 부재입니다. 범인이 직접 노출된 현장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납치한 장소, 감금했던 장소, 사망한 장소, 이 모든 곳에서 범인의 지문이나 생물학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거나 확보됐더라도 당시 기술로는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건 공중전화 부스에서의 지문 확보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수십 명이 매일 사용하는 공중전화 부스에서 특정인의 지문을 추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셋째, 결정적 목격자의 부재입니다. 범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목격자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납치하는 순간을 목격한 사람, 범인의 얼굴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거나 있었더라도 수사에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목격자 진술 없이 범인의 외모조차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한계가 합쳐져서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넷째, 사건 수사 초기의 혼선입니다. 유괴 사건에 대한 대응 경험이 없었던 1991년의 경찰은 초기 대응에서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전화 추적 기술이 한계에 달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몸값 전달 과정을 어떻게 통제해야 하는지, 협상을 어떻게 끌어가야 하는지 이런 경험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이 끝난 후에야 그 경험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1.1. 1. 공소시효 만료 법적으로 닫힌 문. 2006년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됐습니다. 당시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었습니다. 1991년 사건 발생으로부터 15년이 지난 2006년 범인을 법적으로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적 조치가 아닙니다. 이후에 범인이 스스로 자수하거나 새로운 증거로 범인이 특정된다 하더라도 살인죄로 재판에 세울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된 범죄는 소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한국의 살인죄 공소시효는 이후 점진적으로 연장됐고 2015년에 폐지됐습니다. 이제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법 개정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2006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형호 사건에는 새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닫힌 문은 열 수 없습니다. 이 아이러니가 이 사건이 남기는 가장 참혹한 교훈 중 하나입니다. 2015년 공소시효 폐지의 배경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사건들이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이형호 사건과 같이 범인이 특정되기 전에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례들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법이 바뀌었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들에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법의 한계가 남긴 상처입니다. 1.1. 기. 유령 용의자와 증거의 한계. 수사 과정에서 여러 인물이 용의선상에 올랐습니다. 피해 가족의 주변 인물들이 집중적으로 조사됐습니다. 9억 원이라는 몸값이 이 가족이 재력을 정확히 아는 인물의 소행임을 시사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실명을 언급하는 것은 이 채널의 제작 원칙상 하지 않겠습니다. 수사에 의해 확정되지 않은 인물을 특정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 진실에 반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령 용의자로 알려진 인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그를 범인으로 확정짓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강한 의심은 있었지만 법적 판단을 받기에 충분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공소시효가 만료된 지금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 해도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이 남긴 가장 참혹한 아이러니입니다. 누군지 어느 정도 윤곽은 있지만 확정할 수 없고 확정한다 해도 이제 처벌할 수 없는 상황. 35년 동안 이 사건을 추적해온 수사관들의 좌절감이 얼마나 클지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수사를 담당했던 형사들 중 일부는 이미 퇴직하거나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 채로 수사 현장을 떠난 그들이 느꼈을 무력감과 죄책감은 상당했을 것입니다. 범인을 잡지 못했다는 것이 수사관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시대의 한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이영호 사건은 그 수사관들의 기억 속에도 지워지지 않는 사건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35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 사건을 다시 이야기함으로써 그 수사관들의 노력도 함께 기억합니다. 이 사건이 완전히 잊히지 않는 한 진실은 언젠가 드러날 것입니다. 1.2. 이 사건이 바꾼 것들. 이영호 사건은 대한민국의 유괴, 범죄 수사 체계를 바꾼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한국 경찰에 체계적인 유괴 사건 대응 매뉴얼이 없었습니다. 유괴 범죄 자체가 드물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표준 절차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이 그 빈자리를 메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사건 이후 경찰은 유괴 사건 대응 체계를 새로 정비했습니다. 전화 추적 기술 개선에 투자했습니다. 협상 절차를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사건의 비극이 이후의 수사 역량을 높이는 토대가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미친 또 다른 영향이 있습니다. 1991년 이후 한국에서 음성 변조 방식을 이용한 유사 유괴 협박 사건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제도적 대응 강화가 억지력을 발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9살 아이의 비극적인 희생이 이후의 다른 아이들을 보호하는 토대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 아이를 위한 위로가 될 수는 없지만 그 아이로 인해 다른 아이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자랄 수 있게 됐다는 것은 기억할 만한 사실입니다. 1.2. 1. 이 사건이 바꾼 법 공소시효 폐지의 배경. 이영호 사건은 한국의 형사소송법 개정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사건과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비롯한 여러 미제 사건들이 공소시효 만료라는 벽에 막혀 범인을 처벌하지 못하게 되자 사회적으로 공소시효 제도에 대한 비판이 높아졌습니다. 살인죄 공소시효는 1995년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됐고 이후 2007년에 다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살인을 저질렀다면 얼마의 시간이 지나도 처벌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2015년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들에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영호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2006년은 2015년 법 개정보다 9년 앞선 일이었습니다. 겨우 9년의 차이로 이 사건은 새로운 법이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 9년이라는 시간적 간극이 이 사건이 남긴 또 하나의 비극입니다. 1.2. 기. 2026년 이영호 군이 살아있었다면 2026년 현재 이영호 군이 살아있었다면 44살이 됩니다. 9살이 초등학교 2학년으로 세상을 떠난 그는 지금 어떤 어른이 됐을까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어쩌면 이미 자신의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가 됐을지도 모를 어른. 우리는 그 답을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범인이 그 가능성 자체를 빼앗아갔습니다. 9살에 멈춰버린 그의 시간은 영원히 거기서 멈춰 있습니다. 35년이 지난 지금도 이영호 군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를 9살 아이로 기억합니다. 그 아이의 웃음소리, 목소리, 뛰어노는 모습. 그것이 범인이 한 일의 결과입니다. 한 아이의 삶 전체를 빼앗은 것. 그리고 그 아이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삶에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것. 1.2. 3. 유괴 사건이 가족에게 남기는 것. 이 사건은 이영호 군을 잃은 한 가정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유괴 사건을 경험한 가족들에 대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지적합니다. 피해 가족들은 사건이 끝난 후에도 그 사건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현실, 범인이 잡히지 않는다는 현실, 그리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현실이 오랜 시간 동안 가족을 짓누릅니다. 이영호 군의 부모는 사건 이후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아이를 잃은 후에도 살아가야 했습니다. 세상이 계속 돌아가는 동안 가슴에 구멍이 난 채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범인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의 그 삶이 얼마나 무거웠을지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형호 군뿐만 아니라 그를 잃은 가족들의 고통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3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형호 군을 잃은 가족에게 그 상처가 치유됐을까요? 범인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온전한 치유가 가능할까요? 이 질문에 쉬운 답은 없습니다. 다만 사회가 이 사건을 기억하고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 가족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 4. 범인은 지금 어디에, 그리고 남은 가능성. 범인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1991년에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30대였다면 지금은 60대 중반에서 70대일 것입니다. 어쩌면 이미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범인이 살아있다면 35년 동안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왔을까요? 잊으려 했을까요? 기억하며 살았을까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에게 자신이 한 일을 말했을까요? 이 질문들은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들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 사건을 기억하는 방식의 하나입니다. 범인이 잊고 싶어도 사회가 기억한다는 것. 그것이 공소시효 이후에도 이 사건을 계속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잡히지 않은 사람이 평생을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심리학자들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잡히지 않은 범인들 중 상당수는 평생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언제 발각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주변 사람들에게 들킬지 모른다는 불안. 공소시효가 만료됐더라도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처벌은 받지 않더라도 그 심리적 형벌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일반적인 심리학적 이야기입니다. 이형호 사건의 범인이 어떤 심리 상태로 35년을 살아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앞서 분석한 것처럼 이 범인은 극도의 냉정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일반적인 심리학적 패턴이 이 사람에게도 적용되는지는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이 이 사건을 더욱 미스터리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35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그 냉정함은 유지됐을까요? 그 세월이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바꿨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가능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인의 변조된 목소리가 담긴 카세트 테이프가 증거물로 지금도 보존되어 있다면 현재의 기술로 재분석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AI 기반 음성 분리 기술, 딥러닝을 이용한 음성 복원 기술은 2026년 현재 1991년과는 전혀 다른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돼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더라도 진실을 확인하는 것 자체의 의미는 여전히 있습니다. 피해 가족에게, 그리고 이 사건을 기억하는 모든 사람에게 범인이 누구였는지 아는 것은 법적 처벌과는 별개의 정의입니다. 이 가능성에 대한 공식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1.2. 5. 이 사건을 기억한다는 것의 의미. 우리는 왜 35년 전의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법적으로도 수사적으로도 이미 닫힌 사건을 왜 다시 꺼내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피해자에 대한 예의입니다. 이형호 군은 9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자신의 이야기를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아이를 대신해서 그 아이의 이야기를 세상에 남기는 일입니다. 잊혀진다는 것은 2번 죽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그 아이가 한 번만 죽게 하는 일입니다. 둘째, 진실에 대한 희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됐더라도 범인이 누구인지는 밝혀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범인을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범인이 주변에 무언가를 이야기했을 수 있습니다. 그 정보가 어딘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가 이 사건을 잊지 않고 계속 이야기한다면 그 정보가 표면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집니다. 셋째, 제도적 교훈입니다. 이형호 사건이 드러낸 문제들, 기술의 한계, 수사체계의 미비, 공소시효의 문제, 이런 것들은
단지 1991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도는 끊임없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 개선을 위해서는 과거의 실패를 정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건을 기억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도 필요합니다. 1.3.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오늘 이영호 사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9살 아이가 겪었을 공포. 44일 동안 변조된 목소리를 기다린 가족. 죽은 아이를 살아있다고 속이며 전화를 걸어온 범인. 그리고 35년 동안 답을 찾지 못한 수사. 그 모든 것이 이 사건입니다. 이 영상을 만들면서 저는 한 가지를 계속 생각했습니다.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무언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잊혀지지 않는 사건은 언제라도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1991년 1월 29일 대구의 한 아이가 하교하다가 사라졌습니다. 이형호, 9살, 초등학교 2학년. 그 아이의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숫자나 통계가 아닌 이름을 가진 한 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기억하는 한 그 아이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딘가에 아직 입을 열지 않은 목격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딘가에 아직 분석되지 않은 단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형호 군이 존재했다는 것을, 그 아이가 9살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정보든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경찰청 미제사건 신고 번호 182로 연락해 주십시오. 아주 사소한 기억도 좋습니다. 익명 제보도 가능합니다. 화면 구독, 좋아요, 알림 그래픽. 이 채널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면 새 에피소드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는지 다음 편에서 다뤘으면 하는 사건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모든 댓글을 읽겠습니다. 1.4. 다음 편 예고. 화면 청주 약촌 오거리 거리 흑백 새벽 빗소리. 다음 편에서는 한 15살 소년이 하지도 않은 살인을 자백해야 했던 이유를 살펴봅니다. 10년을 교도소에서 보낸 뒤 16년 만에 재심 무죄를 받은 사건. 그리고 진짜 범인은 지금도 잡히지 않은 사건. 허위 자백이란 무엇이고 왜 사람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말하게 되는지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